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주막거리 끝자락에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반쯤 썩어 빗물이 새고 흙벽에는 손바닥만 한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었습니다. 마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빈터에는 자풀이 무릎까지 자라 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사는 것은 서기와 도리, 형제 단 둘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기가 15살 되던 해 산에서 나무를 하다 절벽에서 굴러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여 그해 겨울자리에 눕더니 이듬해 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5 먹은 형과 겨우 8살 배기 아우, 이 두 형제가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아무도 거두어 주는 이 없이 형 서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서기는 지게를 치고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고, 품삯이 나는 일이라면 남의 논에 들어가 모를 심고, 남의 밭에서 김을 메고, 무거운 짐을 전 아래는 일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면 서기의 등에서는 땀이 빗줄기처럼 흘러내렸고, 삼배 두루마기의 등판은 소금기로 하얗게 얼룩졌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쌀 서되를 사면 열흘을 버텨야 했습니다. 반찬이라곤 된장 한 종지가 고작이었고, 가끔 산에서 캐온 도라지 뿌리로 국을 끓이면 그것이 형제에게는 잔치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리는 그런 형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형이 지게를 지고 나서면 도리는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떼며 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도리는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형의 고생을 모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밥그릇에 밥이 반밖에 없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떨어진 집신 대신 맨발로 다니면서도 형에게 새 집신을 사달라는 말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리에게는 남다른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여린 것이었습니다. 길에서 다리 부러진 새끼 참새를 주워 와 품에 안고 밤새 온기를 주고,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떨고 있는 들고양이에게 자기 밥의 반을 덜어 주곤 했습니다. 서기는 그런 동생이 기특하면서도 걱정이었습니다. 도라,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서기가 이렇게 말하면 도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만은 슬픈 빛으로 형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서기가 장에 나무를 팔러 간 사이 도리는 홀로 마을 어귀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무잎이 붉게 물든 산등성이 아래로 장꾼들이 오가는 큰 길이 뻗어 있었고, 그 길 끝자락 마을 성황당 옆 느티나무 아래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리는 처음에 버려진 보따리인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짐을 잃어버렸나 하여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엉켜 얼굴을 덮고 있었고, 치마저고리는 갈기갈기 찢어져 원래 빛깔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발등에는 긁힌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었고, 피가 마른 자국이 검붉게 엉겨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나. 도리는 조심스레 다가가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등을 여인의 코 밑에 대보니 신락 같은 숨이 간신히 느껴졌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도리는 후다닥 근처 개울로 뛰어가 표주박에 물을 떠왔습니다. 여인의 입술에 물을 적시자 갈라진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물이 목구멍을 넘어가자 여인이 가늘게 신음했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간신히 눈이 열렸습니다.
크고 깊은 눈동자가 도리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경계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리는 생전 처음 그런 눈을 보았습니다. 짐승처럼 쫓기다가 마지막 힘이 다한 사슴의 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도리가 물었으나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품에서 아침에 먹다 남긴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보리쌀에 된장을 조금 넣어 뭉친 것이었는데 손때가 묻어 시커멓고 모양도 볼품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에게는 그것이 저녁밥이었습니다. 도리는 주먹밥을 조금씩 떼어 여인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여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씹으면서 우는 것인지, 울면서 씹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도 따라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 누나가 너무 불쌍하다는 것, 배가 고파서 쓰러졌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여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모래알처럼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도리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누나, 이름이 뭐예요? 연이 누나. 여인이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집은 어디예요? 연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이 없다. 부모 없이 초가집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자기 형제도 서러운데 이 누나는 그마저도 없다니. 도리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뭔가 결심이 선 듯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서기가 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게에는 나무 판값으로 받은 쌀 한 되가 묵직하게 실려 있었고 서기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안도하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가집 마당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리가 마당에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그 위에 누군가를 눕혀 놓은 채 부채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눈을 비볐습니다. 돌아, 이게 뭐냐? 도리가 벌떡 일어나 형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형아, 이 누나가 길에 쓰러져 있었어. 서기가 다가가서 보니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뼈만 앙상한 여인이었습니다. 서기의 얼굴에 당혹과 경계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돌아, 이 사람을 왜 데려왔냐? 길에 쓰러져 있었다니까. 그냥 두면 죽는다고. 서기는 한참 동안 쓰러진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 볼이 움푹 들어간 얼굴, 손가락 하나하나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서기의 마음이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불쌍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자기 형제 둘이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쌀 한 되로 열흘을 버텨야 하는데 입 하나가 더 늘면 일주일도 못 갑니다. 서기가 무거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 이 누나한테 밥 한 끼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보내야 한다. 알겠느냐? 도리의 표정이 한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다시 연희에게로 돌아가 조용히 부채질을 계속했습니다. 서기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갈 것이다. 별일 아니다. 그러나 그 내일은 서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기가 눈을 떴을 때 도리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젖히고 밖으로 나가보니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이거 먹어. 형아 몰래 남겨둔 거야. 도리가 쪼그리고 앉아 자기 밥그릇을 연희에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밥그릇 안에는 밥반 공기가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어젯밤 도리가 저녁을 먹다 말고 몰래 아껴둔 것이었습니다. 서기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기 밥도 부족한 아이가 자기 몫을 덜어 남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밥그릇을 받아 들고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푹 숙이더니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밥그릇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리가 당황하여 연희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누나, 울지 마. 밥 식으면 맛없어. 서기는 처마 뒤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서서 호통을 쳐야 했습니다. 밥도 모자란 판에 남 줄 밥이 어디 있느냐고 꾸짖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밥을 먹는 여인, 그 옆에서 등을 토닥이는 어린 동생의 손, 서기의 눈시울이 슬며시 붉어졌습니다. 그때 동생이 고개를 들어 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리의 눈에는 형아, 이 누나를 보내지 마라는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기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아침 산등성이 위로 해가 붉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기의 입에서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형제에게, 그리고 쓰러져 가는 연희에게. 그 아침 햇살은 따스하면서도 어딘가 서글픈 빛이었습니다. 서기는 그날 아침 결국 연희를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도리의 그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나서 단 한 번도 형에게 무언가를 졸라본 적이 없는 아이가 생전 처음으로 간절한 눈으로 형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차마 안 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흘이다. 사흘만 쉬게 해주고 기운을 차리면 보낸다. 알겠느냐? 도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환한지 서기는 괜히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연희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하여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종아리에는 살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겨우 일어서면 어지러운 듯 비틀거리다 다시 주저앉곤 했습니다. 서기는 이를 악물며 사흘을 닷새로 늘렸고 닷새는 일해로, 일해는 보름으로 늘어났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연희의 몸에 조금씩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움푹 꺼졌던 볼에 희미하게 혈색이 감돌았고 가늘기만 하던 손가락에도 힘이 붙어 숟가락을 제대로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몸을 추스르자마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기가 산에서 돌아오니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솥안에는 쌀밥 위에 산나물이 얹혀 있었고 된장을 풀어 끓인 국에서는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서기는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이 부엌에서 이런 냄새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밥이라곤 늘 서기가 서둘러 지은 설익은 밥뿐이었고 국이라곤 물에 된장 한 숟갈 풀어 끓인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솥에서 나는 냄새는 달랐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냄새였습니다. 서기의 코끝이 찡했습니다. 도리는 부엌문 앞에 서서 연희가 밥 짓는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보았느냐, 형아라는 말이 또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밥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 자풀을 뽑아 길을 내고 깨진 항아리 조각을 주워 모아 정리하고 흙벽의 구멍에는 개울가에서 퍼온 진흙을 이겨 메워 넣었습니다. 빗물이 새던 지붕 한쪽에는 마른 볏짚을 얹어 덧대었고 부엌 한 구석에 쌓여 있던 그을음을 긁어내어 화덕 주변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초가집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허름하기는 했으나 사람이 사는 집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기는 매일 산에서 돌아올 때마다 달라진 집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리는 연희 옆에 찰싹 붙어 다니며 일을 거들었습니다. 연희가 물을 기르러 가면 뒤를 따라가 물동이를 들어 주었고 연희가 나무를 뜯으러 가면 옆에서 바구니를 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꼭 어미 오리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새끼 오리 같았습니다. 서기는 그 광경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도리가 연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8살의 어머니를 잃은 아이가 10년 가까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연희를 통해 터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 형제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바람보다 빠른 법이었습니다. 부모 없는 형제 집에 정체 모를 거지 여인이 들어앉았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로 퍼지는 데에는 사흘이면 충분했습니다. 처음 불씨를 당긴 것은 박씨 댁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 사이로 박씨 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들으셨소? 서기네 집에 웬 계집이 들어앉았다지 뭐요. 아낙네들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계집이요? 누가요? 글쎄, 어디서 굴러온 건지 알 수도 없는 거지년을 도리가 주워왔다더이다. 세상에 부모도 없는 놈들이 별짓을 다 한다니까. 거지년이라니 꼴이 말이 아니래요. 치마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맨발에 피가 묻어 있었다지 뭐요. 혹시 도둑년 아니요. 어디서 쫓기다 흘러든 거 아닌가 몰라. 그러게 말이요. 어른도 없는 집에 여편네가 덜렁 들어앉다니 보기 흉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박씨 댁은 손에 든 빨래를 탁탁 내리치며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소문은 우물가에서 시작하여 장터로, 장터에서 주막으로, 주막에서 마을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는 갈수록 부풀어 올랐습니다. 누구는 연희가 도둑의 아내라 하고, 누구는 연희가 기방에서 도망친 기생이라 하고, 누구는 연희가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난 흉악한 여인이라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연희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씹어먹는 것이 이 마을의 가장 싼 안주였기 때문입니다. 도리는 그 소문들을 들으며 이가 갈렸습니다. 장에 나가 두부 한 모를 사려 하면 주인이 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아낙네들이 슬쩍 비켜서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저 말이야, 거지년 주워온 그 애. 쯧쯧, 절에서 부모가 있어야 한다니까. 도리의 귀에 그 말들이 모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며 묵묵히 물동이를 이고 돌아왔습니다. 연희 누나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소문이 퍼질수록 오히려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서기를 불러 세웠습니다. 김좌수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넓은 논과 가장 큰 기와집을 가진 사내,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좌지우지하는 사실상의 어른이었습니다. 김좌수는 마을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떡하니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서기가 불려왔습니다. 서기, 내 놈 요즘 동네 꼴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느냐? 서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치미를 때려느냐? 내 집에 웬 년이 들어앉았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바다하다. 김 좌수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부채를 접어 무릎 위에 탁 내려놓으며 서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부모도 없는 놈이 여편네를 끌어들이면 동네 꼴이 뭐가 되느냐. 채통이 있지. 채통이. 서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변명할 말은 있었으나 김 좌수 앞에서 그것을 꺼낼 배짱이 없었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들어라. 김 좌수가 부채 끝으로 서기의 가슴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름 안에 그년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 놈이 이 마을에서 품팔이하는 것도 끝이다. 내 논에도 내 밭에도 내 놈발을 못 들여놓게 하겠다. 알아듣겠느냐? 서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좌수의 논과 밭에서 품을 파는 것이 서기 수입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끊기면 형제는 당장 굶게 됩니다. 서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수 어른. 김 좌수가 다시 부채를 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꺼져라. 서기는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서기의 등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김 좌수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김 좌수의 말은 곧 법이었고, 김 좌수가 등을 돌리면 아무도 서기에게 일을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발을 질질 끌었습니다. 연희를 보내야 한다. 보내야 산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쪽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서기가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리와 연희가 나란히 앉아 콩을 까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콩깍지를 벌려 콩을 골라내면 도리가 옆에서 받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침묵이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가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마당에 앉아 콩을 까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서기에게는 오래전 어머니와 자기가 함께 마당에 앉아 있던 그 풍경과 겹쳐 보였습니다. 서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아, 왔어. 도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희도 고개를 들어 서기에게 조용히 목례를 했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두려움 대신 감사와 미안함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서기는 차마 연희를 내보내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입안에서 그 말이 맴돌다가 결국 목구멍을 넘지 못하고 삼켜졌습니다. 서기는 괜히 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은 했느냐? 누나가 해놓았어. 도리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서기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리가 잠든 것을 확인한 서기가 조용히 마루로 나왔습니다. 연희가 마루 끝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달이 하늘에 걸려 있었고 연희의 얼굴 위로 푸르스름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마루 반대편에 걸터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 예, 너도 알겠지만 마을 사정이 좋지 않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 좌수 어른이 보름 안에 너를 내보내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일을 안 주겠다고. 연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놀라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 연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때문에 형제분이 고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달빛 아래 연희의 눈가에
물기가 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기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보름이라 했으니 아직 시간이 있다. 서기 자신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도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잠든 척하고 방 안에 누워있던 도리가 마루에서 새어나오는 형의 목소리를 낱낱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좌수가 연희를 내보내라 했다는 것, 보름 안에 내보내지 않으면 품팔이를 못하게 된다는 것, 연희가 스스로 떠나겠다고 했다는 것. 도리는 이불을 꽉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가 갈렸습니다. 김 좌수가 원망스러웠고, 소문을 퍼뜨린 박씨 댁이 밉살스러웠고, 손가락질하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원수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서러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희 누나가 제가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목소리였습니다. 담담한 척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가라앉아 있는지 도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떠나겠다고 말하는 것은 죽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도리는 이불 속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보내지 않겠다. 누가 뭐라 해도, 김 좌수가 뭐라 해도, 온 마을이 뭐라 해도 연희 누나를 보내지 않겠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으나 그 눈 속에는 어린아이의 것이라 보기 어려운 단단한 결의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형보다 먼저 일어난 것은 이 형제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리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엌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연희는 보따리를 싸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 안에 그동안 입었던 치마 저고리 한 벌과 서기가 나눠준 집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연희는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나. 도리가 달려가 연희의 보따리를 와락 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 누나가 있으면 너희 형제가 힘들어진다. 누나는 가야 해. 안 돼. 누나 보내면 안 돼. 도리가 보따리를 꽉 쥔 채 놓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보따리를 당기면 도리는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신랑이 끝에 보따리가 찢어져 안에 집신이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도리는 그대로 연희의 치마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누나, 가지 마. 도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가지 마.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돌아. 나한테는 누나밖에 없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형아는 맨날 일만 하러 가고, 나 혼자 이 집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기만 했단 말이야. 도리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누나가 온 뒤로 밥 냄새가 났어. 집에서 사람 냄새가 났어. 누나가 나물 뜯어올 때 나도 따라가고, 누나가 콩 까면 나도 옆에 앉아 까고,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누나는 모를 거야. 연희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도리를 안았습니다. 도리는 연희의 품에 얼굴을 묻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17 먹은 사내였습니다. 그런데도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참아왔던 그리움이, 어머니를 부르고 싶었던 수천 번의 밤이, 그 전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방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그 새벽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당에서 도리가 대성통곡하고 연희가 도리를 안고 함께 우는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으나 서기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기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똥이 트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 위로 붉은 기운이 번지고 마당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풀잎마다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리는 여전히 연희의 치마를 붙잡고 앉아 있었고 연희는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겋게 부은 눈으로 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기는 한참을 말없이 동생을 내려다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안 보낸다.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아, 보내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내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울음을 그쳐라. 도리의 얼굴에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서기가 방법을 찾겠다고 했으나 사실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좌수의 논과 밭에서 품을 팔 수 없다면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서기는 그날부터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웃 마을 장터까지 걸어가 나무를 팔고 고개 넘어 포구에서 짐을 부리는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더 이상 일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좌수의 말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서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서기를 불러 바치를 시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른 척했습니다. 서기한테 일을 주면 좌수 어른한테 밉보인다. 이 한마디가 마을 전체를 묶어 놓았습니다. 서기는 새벽같이 집을 나서 고개를 넘고 해가 완전히 진 뒤에야 돌아왔습니다. 왕복 40리 길을 매일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또 잡혔습니다. 집신은 사흘을 못 가 바닥이 뚫렸고 새 집신을 살 돈이 아까워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래도 서기는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를 보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서기 자신의 결정이었고 그 결정의 무게를 자기 등으로 지겠다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마을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김좌수가 보름이라 했던 기한이 지났건만 연희가 떠나지 않자 김좌수의 분노가 마을 전체에 번졌습니다. 그 집에 드나들지 마라. 그 집 물건도 사지 마라. 그 집과 말도 섞지 마라. 김좌수가 이 말을 내리자 마을은 일제히 서기네를 따돌렸습니다. 연희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아낙네들이 대놓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리가 장터에 나가면 아무도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두부 장수도, 떡 장수도, 나물 장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좌수 어른 말씀이니 어쩔 수 없다. 모두가 이 한마디로 자기들의 잔인함을 덮었습니다. 연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돌아올 때마다 연희의 눈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형제가 마을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밤마다 부엌에 혼자 앉아 아궁이에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다 남은 숯불이 붉게 깜빡이는 것이 꼭 자기 목숨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누가 후 하고 불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불씨. 연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리가 장터에서 돌아오다 마을 어귀에서 김좌수와 마주쳤습니다. 김좌수는 마부가 끄는 가마에서 내리던 참이었고 도리는 빈 바구니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좌수가 도리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 아직도 그 거지년을 끼고 사느냐? 도리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래 가지고서야 내 형이고 너고
이 마을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도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고 견디면 길이 열린다고. 그런데 김좌수의 다음 말이 도리의 참을성을 박살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년 어디서 몸을 판 기생년이 틀림없다. 아니면 도둑놈의 계집이든지 어디서 굴러온 것을 주워다 집에 들이다니. 부모가 없으니 가르친 놈이 없어서 그 모양이지. 도리의 눈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김좌수가 연희를 모욕한 것도 치가 떨렸지만 돌아가신 부모를 입에 올린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좌수 어른. 도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연희 누나는 기생도 아니고 도둑의 계집도 아닙니다. 김좌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놈이 어른한테 대거리를 하느냐? 대거리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누나는 그냥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가 죄입니까? 김좌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이, 그리고 저희 부모님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하시다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돌아가셨습니다. 부끄러운 분들이 아닙니다. 가르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르칠 시간이 없으셨던 겁니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좌수는 부채를 들어 도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마을 어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리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왼쪽 볼에 부채살 자국이 빨갛게 올라왔습니다. 도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렸으나 두 발을 버텼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김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리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누나를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김좌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 마을에서 김좌수에게 대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장정들도 김좌수 앞에서는 고개를 못 드는데 이 주제넘은 어린 놈이 맞고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좌수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좋다. 두고 보자. 내 놈과 내 형이 이 마을에서 어찌 되나 두고 보겠다. 김좌수가 소매를 뿌리치며 돌아섰습니다. 가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도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볼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도리는 소매로 눈물을 닦고 부어오른 볼을 손등으로 만지며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 일이 마을 전체에 퍼지는 데에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김좌수 어른한테 대들었다더라. 세상에, 그 어린 놈이? 거지년 때문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먼.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날 밤 서기가 돌아왔을 때 도리의 볼에 부채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볼이 이렇게 부었냐? 누가 그랬느냐? 도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기가 다시 물었습니다. 돌아, 누가 때렸냐? 도리는 한참을 버티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좌수 어른. 서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김좌수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서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좌수에게 대들면 형제 둘 다 이 마을에서 끝장이라는 것을. 서기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내렸습니다. 대신 도리의 부은 볼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냐? 괜찮아. 안 아파.
거짓말하지 마라. 진짜야. 형아.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도리가 씩 웃었습니다. 부은 볼이 웃음에 찌그러졌는데도 도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석이는 동생의 그 웃음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김좌수의 보복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석이가 고개 너머 포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김좌수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좌수는 포구의 객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석이라는 놈에게 일을 주지 마시오. 내가 단량을 줄 테니. 단량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포구 객주는 순순히 응했고 다음 날 석이가 포구에 도착했을 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은 없다. 미안하지만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석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마을에서도 쫓겨나고 이웃 마을 포구에서도 막혔습니다. 김좌수의 손이 여기까지 뻗은 것이었습니다. 석이는 텅 빈 지게를 진 채 돌아오는 길에 고갯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석이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연희를 보내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김좌수도 풀어질 것이고 마을 사람들도 다시 일을 줄 것입니다. 연희 한 사람만 보내면 됩니다. 석이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도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아, 이 누나를 보내지 마. 그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석이가 집에 도착한 것은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깨어 있었습니다. 석이가 부엌 문을 열자 연희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상 위에 보리밥 한 그릇, 된장국 한 사발, 그리고 산에서 뜯어 온 도라지 나물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늦으셨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이는 멍하니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기를 기다리며 밥을 차려놓은 사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석이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먹겠습니다. 석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데 갑자기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석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희가 놀라 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이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연희야, 예, 미안하다. 무엇이 미안하십니까? 다 미안하다. 석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관아에서 나졸 둘과 이방 한 명이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나졸들을 둘러쌌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러 온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잡으러 온 것인가? 사람들의 얼굴에 불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나졸들이 향한 곳은 뜻밖에도 석인의 초가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역시 그 거지년이 무슨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관아에서 잡으러 온 거야. 내가 뭘 했어? 도둑년이라니까. 박씨 대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석인의 집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구경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도리가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다가 관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끼를 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연희가 부엌에서 나와 관아 사람들을 보는 순간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듯 부엌 문틀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이방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목을 빼며 지켜보았습니다. 이방이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연이라 하는 여인이 있느냐? 도리가 연이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누나한테 무슨 일입니까? 이방이 도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물러서거라. 관아의 일이다. 도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벌려 연희를 감싸며 버텼습니다. 누나 못 데려갑니다. 누나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방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잡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이방이 두루마리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여인을 찾으러 온 것이다. 경상가명에서 내려온 공문이니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경상가명이라면 이 도의 최고 관아였습니다. 가명에서 직접 공문을 내려 한 여인을 찾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이 연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연희냐? 본관이 어디며 아비의 성은 무엇이냐? 연희는 부엌 문틀을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본관은 안동이옵고 아비의 성은 권이옵니다. 이방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안동 권씨라 하였느냐? 이방이 두루마리를 다시 확인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방이 천천히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상가명 공문. 안동 권씨 가문 권진사의 외동딸 연희를 찾노라. 3년 전 영모 누명으로 권진사 일가가 참화를 당하였으나 근본 제조사에서 무고함이 밝혀져 복권되었노라. 권진사의 유일한 혈육인 딸 연희를 찾아 가문의 재산과 토지를 돌려주라는 조정의 명이 내려왔노라.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지년이라 손가락질했던 그 여인이 안동 권씨 진사댁의 외동딸이었다니. 영모 누명으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홀로 살아남아 거지가 되어 떠돌다 이 마을까지 흘러든 것이었습니다. 도리가 멍하니 고개를 돌려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이름이 씻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좌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마당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방의 목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거지년이라 불렀던 여인이 안동권 씨 진사댁의 외동딸이라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씨 댁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던 아낙네들도 고개를 돌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좌수는 담장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을에 어떤 일이든 앞장서서 나서던 사내가 이 순간만큼은 돌처럼 굳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상가명의 공문이라면 조정의 뜻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가명의 공문을 거스르는 것은 곧 관아에 대드는 것이었고 관아에 대드는 것은 곧 목이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김좌수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거지년이라 욕하고 내쫓으라 협박하고 품팔이까지 막았던 그 여인이 조정에서 복권시킨 양반 가문의 규수였다는 사실이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이방이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권소더, 일어나시지요.
이방의 말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연이냐고 반말을 하던 사내가 이제는 소저라는 존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으나 일어서는 모습에는 아까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구부리고만 있던 등이 비로소 곧게 섰습니다. 이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경상가명에서 권진사 가문의 토지와 재산을 복원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안동에 있는 권진사 대개 가옥과 전답 300석지기, 그리고 가산 일체가 소저에게 돌아갑니다. 300석지기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300석지기면 이 마을 전체의 논을 합친 것보다 넓은 땅이었습니다. 김좌수의 논이 100석지기였으니 그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거진연이라 불렀던 여인이 실은 김좌수보다 3배나 큰 부자 집안의 딸이었다니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경악과 수치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도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방의 말이 귀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했습니다. 연희 누나가 진사댁의 딸이라는 것도 300석지기의 땅이 있다는 것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도리에게 연희는 그저 길에 쓰러져 있던 불쌍한 누나였고 자기 밥을 나눠주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방이 석인의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권소더, 가명에서 수레를 보낼 것이오니 채비를 하시지요. 사흘 후에 안동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방과 나졸들이 말을 타고 떠나자 마을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으나 아까까지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분을 거진연이라 불렀다니. 진사대 규수를 모르고 그런 말을 했으니 큰일 났구먼. 혹시 우리한테 안 갚음하면 어쩌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경멸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시댁은 얼굴이 하얘진 채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김좌수는 가마도 타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자기 집을 향했습니다. 이마에 땀을 연신 닦으면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이 모든 것을 마당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얼떨떨했습니다. 어젯밤까지 절망의 바닥을 기던 형제에게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힌 것입니다. 서기는 고개를 돌려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좁은 방에 둘러앉았습니다. 아궁이에서 지은 밥과 된장국, 산나물 한 접시가 놓인 초라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밥상 앞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겁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서기와 도리가 동시에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안동 권진사의 딸입니다. 3년 전 아버지께서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시고 참형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종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관비로 끌려갈 뻔했으나 늙은 유모가 저를 숨겨 도망시켜 주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으나 곧 기어갔습니다. 3년을 떠돌았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구걸을 하고 남의 집 행랑에서 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기운이 다하여 쓰러진 곳이 이 마을이었습니다. 연희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를 살려준 것이 도리네였습니다. 도리의 눈에 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누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 그때 도리가 주먹밥을 건네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 나무 아래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도리가 저를 살렸고 석이 도련님이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100번을 태어나도 갚을 수 없습니다. 연희가 두 형제 앞에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는 연희를 보며 석이는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해라. 은혜라 할 것도 없다. 도리가 하자는 대로 한 것뿐이다. 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연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도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 안동 가면 다시 큰 집에서 살게 되는 거야?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도리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누나의 억울함이 풀린 것은 기뻤으나 누나가 떠난다는 것은 또 다른 이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리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런데 밥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도리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돌아, 내 말 잘 들어라. 나는 어디를 가든 너희 형제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혼자 가지 않을 것이다.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누나, 연희가 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이도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희의 눈에 붉은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석이의 귀끝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도리는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형아, 누나, 도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더니 입이 귀에 걸릴 듯 벌어졌습니다. 형아, 혹시 누나 좋아해? 석이의 얼굴이 홍시처럼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놈이 무슨 소리를. 형아가 밤에 마루에서 누나랑 이야기하는 거 나 다 들었어. 석이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희도 고개를 숙였으나 귀가 빨간 것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좁은 방에 처음으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도리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초가집을 흔들었고 석이의 입가에도 어쩔 수 없는 미소가 걸렸고 연희도 소매로 입을 가리며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사흘 뒤 경상가명에서 보낸 수레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수레 위에는 깨끗한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고 수레를 끄는 말 두 필의 갈기가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수레 뒤로 하인 셋이 따라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연희에게 입힐 새 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동 권진사 댁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나와 새 옷을 받았습니다. 곱게 물들인 연분홍 저고리와 남색 치마, 비녀 하나와 은장도 하나. 연희는 그 옷을 받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만에 만지는 비단이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이런 옷을 입고 살았건만 지금 이 비단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이 오히려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마당에 선 연희의 모습에 석이와 도리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있을 때도 고왔던 얼굴이 제대로 된 옷을 갈아입으니 그 고움이 10배로 빛났습니다. 연분홍 저고리가 연희의 하얀 얼굴과 어울려 마치 매화꽃 같았고 남색 치마가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은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도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누나, 진짜 예쁘다. 연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출발 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좌수가 석인의 집 앞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김좌수의 모습은 사흘 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갓을 벗고
남색 두루마기 대신 수수한 옷차림으로 금반지도 빼고 부채도 들지 않은 채 걸어왔습니다. 김좌수가 마당에 들어서자 도리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서기가 도리의 어깨를 잡아 말렸습니다. 김좌수가 연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권소덕, 이 늙은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저의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렸으니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용서해 주시오. 김좌수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 형제에게도 잘못했소. 품팔이를 맞고 아이를 때리고 마을에서 따돌린 것 모두 이 늙은이의 허물이오. 도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하는 이 모습이 고맙기보다는 치가 떨렸습니다. 연희가 진사대 교수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손가락질만 하더니 알고 나니까 이렇게 허리를 굽히는 것이 역겨웠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달랐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김좌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좌수 어른, 고개를 드십시오. 김좌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희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 그러셨던 것이니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의 눈이 김좌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신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사의 딸이 아니라 정말 거지였다 하더라도 이 형제가 저를 거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길에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김좌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진짜 부끄러움이 이제야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김좌수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도리는 연희의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리 누나다. 그 어떤 멋진 말보다 연희의 저 담담함이 김좌수를 더 깊이 찔렀을 것입니다. 서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가 진사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연희가 연희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수레가 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연희가 서기와 도리 앞에 섰습니다. 서기 도련님, 예, 안동에 도착하면 가문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집을 정리하고 논밭을 수습하고 아버지의 제사를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연희가 도리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도리는 입술을 꾹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돌아. 응. 울지 마라. 안 울어. 도리의 눈에서 이미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빙그레 웃으며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약속하마. 뭔데?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혼자가 아니라 내 형수로서 돌아올 것이다. 도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진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울음이었습니다. 수레가 마을을 떠났습니다. 연희가 수레 위에서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기와 도리가 마을 어귀에 서서 수레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수레가 고갯마루를 넘어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두 형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리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형아, 왜 누나 진짜 돌아올까? 돌아온다고 했으니 돌아온다. 약속했으니까. 그래, 약속했으니까. 서기가 도리의 머리를 쓱 쓸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고 어느덧 매화가 피기 시작하는 이른 봄이 왔습니다.
그 봄날 아침, 마을 어귀로 가마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가마 4세 하인이 20명, 짐을 실은 수레가 3대나 따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뛰어나왔습니다. 가마 안에서 내린 것은 연이었습니다. 곱게 차린 혼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기와의 혼례를 올리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마당에서 나무를 패다 가마 행렬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끼를 내던지고 뛰어갔습니다. 누나,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안동 권진사 댁의 유일한 혈육인 연희와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하늘 같은 의리를 가진 서기의 혼인이었습니다. 연희는 혼례가 끝난 뒤 가문의 재산으로 이 마을에 집을 지었습니다. 형제가 살던 허물어진 초가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기와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나눠 주었습니다. 박씨 댁은 쌀을 받아 들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좌수도 쌀 자루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도리는 연희의 도움으로 서당에 들어가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물동이를 이던 소년이 붓을 잡고 천자문을 읽는 모습에 서기는 매일 서당 앞을 지나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리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서기와 연희는 슬하에 자녀를 두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착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거지든 양반이든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고.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주먹밥 하나를 건넨 그 마음이 결국 세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야담한 뿌리가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야담한 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